저금리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역마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금융사로서는 이 저금리가 굉장히 치명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파이 키우기에만 골몰했던 대한민국의 보험사들. 저금리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던 고수익 고금리 저축성 상품 위주의 판매 행태는 이제 역마진의 역습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 산업을 하나의 이제 물탱크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물탱크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이 탱크에 새로 유입되는 물이 많아서 그 새는 게 좀 잘 안 느껴지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압 때문에 이 금이 간 게 더 커져서 파열이 되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 시중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 2차 역마진의 폭은 더더욱 확대된다.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향후 지급할 보험금과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부담 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는 2013년, 중소보험사와 외국사는 2014년부터 1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역마진 부분, 이 역마진이라 하면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률이 한 4.5에서 5.1% 정도 되고요. 이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될 보정 금리가 현재는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마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손실률이 매해 한 3천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명보험사가 한 4조 원 정도에서부터 지금은 한 2조 9천억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순이익 구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조 원대에서 2조 9천억으로 떨어지는 이 속도가 급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역마진에 의한 손실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의 보릿고개.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은 과연 무엇일까? 수익성 위주로 전개했던 무리한 영업 전략은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고금리, 즉 외환위기 당시에 팔았던 그런 고금리 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2차 역마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역마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거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부실화가 될 때에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른 신계약 감소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벽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가고 있는 위기의 보험업계.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일본처럼 연쇄 파산이란 공포의 도미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닐지.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시대. 그동안 높은 성장률과 자산 증식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 이하로 떨어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처럼 회복되긴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미국이나 유럽 금리가 계속 저금리 상황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내수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진짜 금리를 확 올릴 만큼 살아나려면은 아무리 희망적으로 잡아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기라면 중기인데요. 대략 한 단기는 물론 한 중기까지도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뭐 10년 가느냐 아니면은 뭐 5년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느냐 요거는 결국은 세계 금리하고 국내 상황에 달린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금리 하락에 대한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뭐냐면 경기가 조금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이 조만간에 금리를 낮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정책적인 기조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 경제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그 가계부채인데 이자를 낮춤으로 인해서 가계들의 그 이자 상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낮출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낮은 금리로 인해 안정된 노후를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 김인규 씨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정년한 지는 한 3년 되죠. 2010년 2월 초에 2월 말에 은퇴했으니까. 근데 은퇴한 데는 한국브리텍 정수 캠퍼스에서 근무를 했고 그 전에 인천 폴리텍 캠퍼스에서 또 한 20여 년 했고 그러다 보면 36년 정도는 돼요. 대학 강단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노후 자금은 그리 넉넉지 않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나 딴에는 그 사학연금, 국민연금 10년 붙고 그 사학연금을 20년 받는데 정확히 20년이 돼야 되겠는데 이상하게도 계산상으로는 연도로 계산하니까 맞는데 달로 계산하니까 1개월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금 혜택을 못 받았어요. 평균 연령은 늘어만 가는데 퇴직 연령은 갈수록 빨라지니 안정된 노후를 꾸리기가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반 회사에 있다 나온 분들 우리는 그래도 65세까지 있다가 나왔지만 대개 60이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그 금리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죠. 나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인가를 은행에 넣어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6천만 원 금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죠.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서 안정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생각 끝에 김인규 씨는 시간 강사 자리는 없는지 재취업 기회를 물색하고 있다. 그래도 200원, 월 200원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200이 안 되니까 원금에서 까먹는다고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한 은퇴생활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 즉시 연금 형태로 월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연금은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도 함께 떨어진다. 은퇴 후 퇴직금을 은행에 넣고 예금이자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이들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대한민국 현실. 저금리는 평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노후 생활에 수입이 없을 때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땐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노후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딱 맥히니까 지금 안타깝죠. 저축은행에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넣어보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살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집을 처분하는 거에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처분하든가
전세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이 보험 상품은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해서 이유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금융 상품의 장기 금리보다 보험사의 금리가 높게 제시됐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이 그래도 유리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타 금융권의 상품과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낮은 금리라 할지라도 다만 그러한 금리가 향후에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제시된 금리가 현재 타금융권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어떠한 그 이면의 조건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148만 원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24.3%.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는 또 다른 고통인 셈이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년 만기의 국고채가 발행됐다. 매년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은 출시 하루 만에 5천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앞으로는 3%의 금리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한몫을 했다. 저금리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10년대 후반이 되면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해지고 이 구조적인 저성장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금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금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오게 되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질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도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그럼 또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또 증가한다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2%대까지 떨어지자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보험사.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은행 상품 대부분 만기가 2, 3년 이 정도일 텐데요. 보험 상품은 만기가 20년, 30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년 초에 2000년대 초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자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이제 자금 조달, 예금이 계속 이게 순환이 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부담 이자율을 계속 낮춰올 수가 있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짐에 따른 피해는 보험 쪽에서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업계의 2013년은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두 가지 난제와 싸우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보험은 그 어느 금융권보다도 저금리에 따른 악영향이 큰 분야다. 현재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역마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금리가 지속될수록 각 생보사가 겪어야 될 단기 순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생보사나 손보사가 가졌던 영업 구조와 방식은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영업 수익을 다변화하고 판매 채널을 다변화시키고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현재 영업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보험사의 기본적인 방식인 그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고
금리 연동화의 상품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사회간접 자본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고금리의 저축형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전환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사에게 불리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이전을 시키면서 이 상품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을 시킨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또한 그러한 경우를 당한 고객들이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험의 상품을 또한 그 다른 상품으로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전환할 때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이게 유리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몰리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는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서는 고정형 수익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되 그 비중의 정도는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채를 좀 이용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해서 너무 자신의 소득 대비 많은 부채를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간 만큼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운용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부채를 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저금리 시대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요, 투자 수익률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10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 2000년도부터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채권을 투자했다고 했을 적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난 12년 사이에 35%가 마이너스 적자가 났고요. 주식의 경우는 53%나 적자가 났습니다. 단 채권의 경우에만 선진국 채권형 펀드들 가입했다라고 했을 적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선진국 AA 이상의 선진국 채권형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45%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자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투자, 그런 투자로 보수적인 투자, 원금을 지키는 투자로 변화해 가야 되는 것들, 전략을 바꿔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금리에 신음하고 있다. 자산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이 늘고 법인들은 사업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는 유동성 함정이 저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20년짜리 보험 계약을 팔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적절할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3%, 4% 사이 어느 값을 제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자율이 만약 2%, 1%로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돌이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90년대 말에 IMF 때 우리가 10%가 넘는 고금리를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6, 7% 정도의 금리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진 상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3, 4% 정도로까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의 문제인데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어느 금융 전문가든 은행이든 금융투자회사든 보험회사든 쉽지 않은 과제고 대신 이것을 잘하는 금융회사가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지 않을까. 한국이 일본형 저금리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책은 무엇일까? 저금리가 소비 위축으로 그리고 결국 저성장으로 연결되는 나선형의 사이클.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저금리의 덫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있다.